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입니다. 2015년 미국 미네소타주 마운즈뷰에 살고 있던 32살의 남성 헨리 맥케이브. 그는 결혼 생활 11년 차에 사랑하는 아내와 또 두 딸과 함께 아주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이 지역의 국세청에서 공무원으로 일하면서 안정적인 직업에 연금도 보장받았고요. 워낙 자신감 넘치는 성격에다가 또 삶에 대한 열정도 넘쳐서 학교나 공기업에서 강연도 했고 정말 지역사회 존경을 받고 있었죠. 한마디로 말하면 이 남자의 삶은 남부러울 것 없다는 말이 제격입니다. 그러던 2015년 9월 7일 모두가 잠든 새벽 2시 28분에 헨리의 아내 카린의 휴대전화에 음성 메시지가 한 통 도착합니다. 발신인이 다름 아닌 남편 헨리였는데요. 두 사람은 함께 있지 않았어요. 당시 아내 카린과 두 딸은 미국의 휴일인 노동절을 맞아서 캘리포니아에 잠시 휴가를 즐기고 있었고요. 남편 헨리만이 미네소타 집에 홀로 남아 있었는데요. 또 갑자기 새벽에 남편한테 음성이 온 아주 낯선 상황이었죠. 놀란 카린은 메시지를 받자마자 바로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아내는 완전히 난생 처음 듣는 아주 기괴한 소리가 녹음되어 있었죠. 당시 뉴스에서 보도된 자료를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이 중 여성의 목소리는 아나운서입니다. It's a voicemail unlike anything you've ever heard before. There are 2 minutes worth of noises, bizarre ones, with very little actual talking. 원본 음성 메시지는 약 2분 정도 된다고 하는데 전체 파일은 삭제된 상태고 현재는 이 클립만이 존재하죠. 정체를 알 수 없는 소음에 뭔가 고통에 찬 신음소리, 게다가 뭔가 목에서 끓는 듯한 소리가 나고 있어요. 아내가 이걸 듣자마자 심상치 않았죠. 사실 영상에서는 거의 소음만 있고 말하는 내용은 잘 들리지 않잖아요. 근데 당시에 이걸 수십 번 들어본 아내는 남편이 총에 맞았어! 라고 말했고 마지막에 누군가가 그만둬! 라고 말하는 음성을 들었다고 주장합니다. 어쨌든 당시에 남편한테 바로 전화를 걸어보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어요. 그래서 멀리 캘리포니아에 있던 아내가 어쩔 줄 몰라 하고 일단은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되죠. 아내의 불길함은 적중했습니다. 남편 헨리는 이 전화를 마지막으로 자취를 감추고 말았는데요. 일단 여러분, 이전에 헨리가 어디에 있었는지 행적을 좀 추적해 봐야겠습니다. 시간을 거슬러서 전화가 걸려오기 딱 몇 시간 전인 9월 6일 저녁. 연휴를 앞두고 집에 혼자 있던 헨리는 간만에 친구들과 술집을 찾아서 자유로운 시간을 만끽하게 됩니다. 이때 동행했던 친구가 2명이 있었는데 켈빈 존슨과 윌리엄 케네디였죠. 친구들 증언에 따르면 이 모임이 꽤나 늦게까지 이어졌어요. 클럽도 갔고요. 특히나 헨리는 이때 아내가 없어서 그랬는지 상당한 양의 술을 마셨죠. 취해서 계속 술을 주문했고 친구들은 슬슬 걱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차를 가지고 왔던 사람이기에 음주운전을 할 거다라는 위험 때문에 이 친구들이 헨리의 지갑과 차키를 뺏어서 대신 자기들이 보관하기로 결정하게 돼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서 새벽 1시 40분. 술자리가 끝났고 다들 집에 돌아가는데 이때 친구 중 윌리엄 케네디가 헨리를 집까지 데려다 주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금 이상한 일이 벌어졌는데 새벽 2시에서 2시 15분 사이였어요. 윌리엄이 헨리를 집이 아닌 완전히 반대 방향에 있는 주유소에 내려줬다는 겁니다. 아니 친구가 그렇잖아도 취했는데 왜 주유소에 내려주냐고요. 게다가 지갑과 차키도 없잖아요. 이게 상식적으로 좀 납득이 잘 가지 않죠. 경찰 조사에서 윌리엄은 처음에 이 헨리를 내려준 곳이 슈퍼 아메리카 주유소였던 것 같다라고 했다가 또 나중에 말을 바꿔서 거기가 아니라 홀리데이 주유소다 라면서 좀 혼란스러운 진술을 합니다. 의심스럽죠. 그러니까 경찰이 윌리엄을 추궁하게 되는데요. 단순히 착각한 거다라고 해명했죠. 그날 헨리를 집까지 데려다 주지 않고 주유소에 내려준 것에 대해서는 워낙 헨리가 술에 취해가지고 당장 여기서 내려달라고 때를 쓰는 바람에 어쩔 수 없었다라고 설명합니다. 헨리가 실종되고 나서 사실 지인 중에 가장 마지막에 본 사람이 윌리엄이에요. 그래서 의심의 눈초리가 가는 건 어쩔 수 없었겠죠.
하지만 마지막 목격자라는 것 외에 사실상 혐의점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그는 용의선상에서 제외되는데 추후 방송 인터뷰에서 자기가 그때 내린 그 결정을 너무도 후회한다라는 말을 남기게 되죠. 다시 헨리의 행적을 보자면 주유소에 내렸어요. 그리고 불과 몇 분의 시간이 지난 2시 28분. 그때 앞서 들으신 대로 아내에게 음성 메시지를 남긴 겁니다. 아주 기괴한 음성 메시지요. 근데 여러분, 헨리가 이날 밤 전화를 건 곳은 아내뿐만이 아니었어요. 이후에 30분에 걸쳐서 자신의 형을 비롯해서 지인들에게 총 3통의 전화를 남기게 되죠. 이렇게 보니까 혹시 그냥 술 먹고 막 사람들한테 전화하는 뭐 술주정 아닌가 싶기도 해요. 근데 또 여기서 이상한 점이 있었죠. 경찰이 그 전화를 건 기지국을 추적하게 되는데 발신지가 우선 주유소가 있던 프레들리 지역이었어요. 또 나이트클럽이 있던 스프링 레이크 파크 지역이었고요. 또 하나는 남쪽에 있는 뉴 브라이튼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세 지역에서 각각 전화가 온 거예요. 아니, 인사불성에 차키도 없던 그가 30분 동안 어떻게 여기저기를 옮겨다니면서 전화를 걸 수 있어요? 심지어 이 세 군데를 30분 안에 이동하는 건 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렇게 세 통의 전화 이후에 헨리의 폰은 아예 전원이 꺼졌고 그렇게 자취를 감춰버린 상황입니다. 앞서 헨리가 좀 지역에서 강연도 하고 존경받는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실종 소식이 알려지면서 이 지역에서 꽤 큰 관심을 받았습니다. 워낙 헌신했고 또 얼굴이 알려진 사람이었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이 실종에 결정적인 제보를 한 사람한테 살해금 $10,000, 그러니까 한 1200만 원이 걸리게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주일, 한 달이 지나도록 헨리의 소식은 들려오지 않았죠. 이렇게 사건 해결이 늦어지니까 자연스럽게 비난의 화살은 수사기관으로 향하게 됩니다. 결국 경찰이 해명하는 기자회견을 내놓게 되는데 여기서 또 수상한 대목이 발견돼요. 수사관에 따르면 헨리의 아내 카린이 잘못된 정보를 줘서 수색이 더뎌졌다라는 설명입니다. 게다가 그녀가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지 않아 어려움이 있다고도 토로하는데요. 구체적인 그 내용들은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냥 비난을 피하기 위해 아내를 끌고 들어가는 경찰의 변명에 불과할 수도 있겠죠. 어쨌든 그렇게 사건은 미궁에 빠졌고 단순 실종 사건이잖아요, 이게. 근데 이례적으로 FBI까지 개입을 해서 아까 들으셨던 그 헨리의 마지막 음성 메시지까지 분석했지만 별다른 성과는 나오지 않았죠. 속절없이 약 2달의 시간이 흐른 11월 2일 오후 미네소타 러쉬 레이크라는 호수에서 카약을 즐기던 한 남성이 물에 떠 있는 수상한 것을 발견합니다. 가까이 다가가 보니 엎드려 있는 사람의 형체였죠. 그가 바로 2달 전 실종된 헨리 맥케이브였습니다. 이 시신이 발견된 호수 있잖아요. 여기는 그가 마지막으로 목격된 그 홀리데이 주유소에서 약 9.6km, 10km 정도 떨어진 먼 곳입니다. 아니 도대체 차도 없는 사람이 어떻게 여기까지 왔냐고요. 게다가 헨리의 그 마지막 음성 메시지를 들어보면 누군가한테 공격을 받는 듯 상당히 고통스러워했잖아요. 근데 정작 헨리의 사체에는 한 개의 외상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물론 오랜 시간 동안 물에 잠겨 있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신원을 파악하는데도 이틀 정도가 소요됐어요. 워낙 부패가 많이 시행됐거든요. 근데 아무리 그걸 감안해도 누군가 몸싸움을 벌였다면 적어도 어딘가 긁히거나 다툰 흔적이 남아 있어야 하는 게 정상입니다. 부검 결과가 나왔는데 사인은 익사예요. 이게 사망한 곳이 이 호수인지 아니면 다른 곳에서 사망한 후에 옮겨졌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었죠. 한편 그의 휴대전화는 배터리가 분리된 채 입고 있던 옷 주머니에 들어 있었습니다. 또한 이 다른 주머니에서 배터리가 고스란히 발견됐어요. 아니 핸드폰도 다 있었는데 이게 참 어딘가 앞뒤가 전혀 맞지 않죠. 아내와 지인들한테 그렇게 다급하게 전화를 해놓고 폰은 왜 분리한 걸까? 그게 과연 자의였을까? 또 집과 그 전화 발신지에서 멀리 떨어진 이 호수에서 발견된 것도 그렇고 무슨 일이 그 사이에 있었는지 당초에 파악하기 힘들어요. 그러다 보니 헨리 맥케이브 사망에 대한 몇 가지 가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는
그가 자살을 했을 가능성입니다. 그날 함께 술을 마셨던 친구들에 의하면 그날 밤 그가 고민을 좀 털어놨어요. 집세 내는 게 너무 부담스럽고 또 이 회사에서 국세청에서 실적 평가를 받는 게 있는데 너무 부담이 된다, 스트레스를 받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게 하루아침에 자살을 결정했다고 보기에는 좀 고민들이 약간 많은 직장인들의 보편적인 스트레스라고 할 수 있겠죠. 게다가 음성 메시지에서 여러분 들으셨지만 죽음을 결심한 듯한 사람의 통화라기에는 뭔가 살려달라는 듯 신음소리로 들리기도 하죠. 너무 처절했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는 살해되었을 가능성이겠죠. 친구 윌리엄을 포함해서 헨리의 주변 인물을 수사했을 때 마땅히 살해 동기를 지닌 인물은 없었습니다. 생전 누군가와 갈등이 있거나 빚도 없어요. 작은 다툼조차 하지 않는 사람이었죠. 그럼 혹시 술에 취한 채 막 비틀거리고 있는데 제3자에 의해서 그저 묻지마 표적이 된 건 아니었을까요? 실제로 이와 관련해서 90년대 후반부터 2010년경까지 미국 중부에서 특히나 이 술에 취한 젊은 남성에게 연쇄살인을 벌이는 범죄 집단이 있다는 소문이 있었습니다. 이름도 있어요. 스마일리 페이스 킬러. 이 사건들이 피해자를 살해한 후에 주변에 페인트나 락커로 이렇게 웃는 얼굴, 스마일 얼굴을 그려놓는 표식을 두면서 이 스마일리 페이스 킬러라는 이름이 붙게 되었죠. 게다가 얘네들 수법이 이 살인을 저지른 후에 피해자를 강가나 호수에 던져놓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단서를 은폐하기 위해서였을 텐데 이게 굉장히 유사해요. 근데 당시의 스마일리 페이스 킬러는 소문만 무성한 채 그 실체는 미궁에 빠져 있는데요. 헨리의 경우도 호수에서 발견됐죠? 근데 이게 또 이 연쇄살인, 스마일리 연쇄살인과 관련이 있는지는 증거가 부족합니다. 그렇다 보니 그러면 그저 헨리가 만취해서 어떤 비이성적인 행동, 전화를 했고 결국 호수에서 발을 헛디뎌 빠진 게 아니냐라는 아주 단순한 추론에 이르게 되죠. 그게 맞다면 정말 좀 허망한 죽음이지만 만에 하나 그게 아니라면요. 헨리의 죽음에서 가장 섬뜩한 부분은 바로 음성 메시지였습니다. 무슨 괴물 영화나 좀비 영화에서 나오는 음악 효과 같기도 했죠. 그것 때문에 헨리가 혹시 짐승의 공격을 받은 건 아니냐라는 가정도 있었고요. 또 발신지가 한 군데가 아니었잖아요. 이 점에서 이건 좀 뜬금없지만 외계인은 납치된 흔적이다라는 주장까지 돌기도 했습니다. 별별 게 다 나오죠. 그러던 중 꽤나 그럴듯한 스토리가 한 가지 등장하는데 그 마지막 메시지를 좀 잘 들어보시면 그르르 하고 뭔가 목에서 끓는 듯한 신음소리가 나왔어요. 근데 이게 사람이 전기 충격을 당했을 때의 소리와 흡사하다는 주장입니다. 지금 보시고 있는 이 장면은 유튜브에서 찾아볼 수 있는 경찰의 전기 충격 훈련 장면입니다. 저작권 이슈 때문에 보여드릴 수는 없었는데 경찰이 되려면 반드시 거쳐야 하는 어떤 관문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양쪽의 두 경찰의 보호하에 일부러 테이저건을 맞는 거죠. 그래서 총이 딱 맞으면 사람들이 아르르 하면서 각을 하는 듯한 소리를 낸다고 하는데요. 자, 그러면 그 그릉거리던 헨리 목소리가 전기 충격을 받아서였다라는 추정입니다. 아주 예리한 지적이었죠. 하지만 과연 누가 그를 공격했는지 그 부분은 여전히 베일에 쌓여 있어서 이 사건은 쉽게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조금 더 알아보면 헨리가 아프리카 라이베리아 출신의 이민자였다고 하는데요. 여기가 이제 미국에서 해방된 흑인 노예들이 자기들이 건국한 독립국가입니다. 하지만 불안정한 상황 때문에 내전이 잦죠. 미국으로 온 헨리는 평소 이 고국 라이베리안들의 권익을 위해서 목소리를 내는 인물 중 하나였어요. 그럼 어쩌면 그 과정 중에서 뭔가 인종 정치적인 문제에 휘말려서 범죄의 표적이 됐던 건 아닐까요? 워낙 많은 사람들이 아는 인물이었으니까요. 일각에서는 그가 국세청에서 일했잖아요. 정부기관에서 일했다는 점 때문에 더 쉬운 표적이 된 게 아니냐라고 추측합니다. 여전히 헨리 맥케이브의 죽음을 둘러싼 미스테리는 미궁에 빠져 있습니다. 단순 익사다, 살인이다, 동물 공격이다, 심지어 외계인 납치설까지. 지금까지도 분분한 의견을 보이고 있는 헨리 실종 사망 사건.
한편 그의 아내는 아직도 풀리지 않는 남편의 이 미스테리한 사망을 평생 한으로 품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도대체 그날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안타깝게도 죽은 이는 말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금요사건 파일 디바제시카입니다. 여러분의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1980년대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화성 연쇄살인 사건. 이제 이 사건이 발생한 지 무려 30여 년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범인은 잡히지 않았고 대한민국 최악의 미제 사건으로 기억되고 있죠. 그런데 비슷한 시기 충청남도 공주에서도 굉장히 유사한 연쇄살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 화성 연쇄살인 사건의 그림자에 가려져서 이 섬뜩한 사건에 대해 알고 있는 사람은 비교적 많지 않다고 합니다. 1983년 7월 31일 오후였습니다. 충청남도 공주시에 살고 있던 50대 여성 홍 씨는 평소와 다름없이 집 근처에서 밭일을 하고 있었죠. 더운 날씨에 땀 범벅이 되었기 때문에 그녀는 근처 계곡으로 가서 시원하게 목욕을 하기로 생각합니다. 그녀는 홀로 계곡으로 향하게 됐는데요. 이후 그녀는 밤이 늦도록 집에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처음에 가족들은 뭐 어디 갔겠지라고 생각을 했지만 연락도 없이 그냥 사라져버린 그녀를 걱정하던 중에 시간이 점점 더 지나다 보니까 아니 평범한 주부가 갑자기 가출할 이유가 전혀 없었거든요. 그래서 가족들은 실종 신고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며칠 뒤 그녀가 그저 무사히 돌아오기만을 기다렸던 가족들의 바람과는 달리 그녀는 우성면 용복리의 소룡골 계곡에서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되고 말았습니다. 발견 당시 홍 씨는 옷이 벗겨진 상태로 물속에 잠겨 있었고요. 계곡 주변에는 그녀가 목욕을 한 흔적이 남아 있었어요. 근데 그 외에 눈에 띄는 외상이 없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신이 발견되고 나서 그녀의 사망은 심장마비에 의한 단순 변사로 처리됐습니다. 사실 당시 시골에서는 계곡에서 물놀이를 하다가 사고를 당하는 일이 종종 발생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계곡에서 벌어진 한 여성의 죽음은 별다른 의심 없이 단순 사고사로 결론 지어지게 된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건 결코 단순한 사고사가 아니었습니다. 계곡에서 더워서 계곡에 가서 목욕을 하고 있던 이 홍 씨를 몰래 훔쳐보고 있던 한 남성이 있었습니다. 그는 물 밖에 나오려고 했던 그녀를 순간 덮치게 됐고요. 머리채를 잡아서 물속에 눌러서 기절을 시킨 후에 풀숲으로 끌고 갑니다. 그리고 성범죄를 저질렀죠. 이후 다시 그녀를 계곡으로 데려와서는 기절한 홍 씨를 물속에서 익사시켰고 그대로 범인은 자리를 떠났던 겁니다. 그로부터 약 7개월이 지났습니다. 1984년 2월 21일 오후 1시입니다. 충청도 공주시에 살고 있던 50대 여성 이 씨가 반포면 내흥리에 있는 절에 불공을 드리러 가기 위해서 집을 나섰는데 실종됩니다. 범인은요, 숲에서 숨어 있다가 피해자를 덮친 후에 목을 졸라서 실신시켰고요. 외진 곳으로 데려가 성범죄를 저지르고는 이후 피해자의 목을 졸라서 살해합니다. 그리고는 가지런히 피해자에게 옷을 다시 입힌 후에 유유히 범행 장소를 떠나게 되는데요. 안타까운 것은 그녀가 실종된 지 2달이 지나서야 야산에서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되었다는 겁니다. 당시 살인사건이 의심되었어요. 하지만 당시의 부검 기술은 지금과는 수준이 많이 달랐기 때문에 국과수 감정 결과 특별한 외상을 발견하지 못했고 체내에서 독극물이 발견된 것도 아니고 그런 타살의 증거들이 없다 보니까 다시 한번 이 사건은 단순 변사 사건으로 처리되고 맙니다. 하지만 이렇게 2번의 사건 이후에 경찰이 혹시 이거 연쇄살인 사건?
이라고 의심을 할 만한 또 다른 사건이 발생합니다. 두 번째 사건 이후 약 6개월 후 1984년 8월 10일에 20대 여성 박 씨가 우성명 용곡리의 소룡골에 굉장히 인적이 드문 산길을 지날 때였습니다. 오후 2시였기 때문에 햇빛이 쨍쨍한 대낮이었고요. 여기는 사실 그녀가 매일같이 다니던 길이었기 때문에 박 씨는 별다른 생각 없이 지나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한 남자가 숲에서 뛰쳐나왔고요. 그녀를 가로막습니다. 손에는 낫이 들려 있었다고 해요. 그러면서 순순히 따라오지 않으면 죽이겠다고 협박하죠. 이후 남자는 박 씨를 깊은 산속까지 끌고 갔고요. 성범죄를 시도했지만 박 씨가 소리를 지르면서 격렬히 반항하게 됩니다. 그래서 남자는 결국 포기하고 도망가게 되는데요. 박 씨는 저항하는 과정에서 괴한의 흉기에 큰 상처를 입었지만 다행히 목숨을 잃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으로 인해서 이게 멀쩡한 대낮에 작은 마을에서 일어난 강간 미수 사건? 동네에 이제 있는 여성들이 공포에 떨게 되었고요. 외출을 삼가하면서 경계를 늦추지 않게 되었죠. 이후 한동안 공주에서는 이렇다 할 강력 사건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평화로운 모습을 되찾은 듯 했죠. 그런데 이 박 씨 사건이 발생한 지 약 1년이 지난 1985년 7월 27일 밤 8시입니다. 공주시 반포면 마티고개 인근 한 궤곡에서 여성의 변사체가 발견된 겁니다. 피해자는 20대 이 씨였는데요. 사실 그녀는 관광객이었어요. 인근에 있는 절에 불공을 드리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이 지역 주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사실 그녀가 사건을 당하고 나서 실종 신고조차 되어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녀가 죽은 지 한 달 만에 이 시신이 발견되었어요. 8월 23일 날요. 하지만 이미 시신이 너무도 심하게 부패된 상태였기 때문에 범인의 흔적을 찾을 수 없었고 심지어 사망 원인까지도 제대로 파악할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살인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로부터 1년 5개월 후인 1987년 1월 29일 또 한 번 이 조용한 시골 마을을 공포에 떨게 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네 번째 피해자는 공주시 봉황동에 살고 있는 40대 주부 김 씨였습니다. 그녀는 계룡산 칠성암에 불공을 들이러 간다면서 집을 나선 것이 마지막이었어요. 범인은 이번에도 풀숲에 숨어 있다가 그녀를 급습했고요. 목을 졸라 기절시키고는 100m 떨어진 계곡 안쪽으로 데려가서 성범죄를 저지른 후에 목을 졸라 그녀를 살해합니다. 네 번째 살인사건까지 들으시면서 어떤 패턴이 있다라는 걸 여러분이 아마 느끼셨을 텐데요. 그런데 이번에는 그녀의 주머니에 있던 14,600원을 훔쳐갑니다. 실종 신고를 받은 경찰이 그녀가 이제 칠성암에 가던 길이었으니까 평소 다니는 길 그리고 사찰 주변 인근 야산을 샅샅이 수색합니다. 그런데 아무런 흔적을 발견할 수가 없었어요. 사체 역시 발견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사건 이후부터 갑자기 범행 주기가 짧아지기 시작합니다. 사건이 벌어진 지 단 한 달 만인 1987년 2월 28일 오후 7시 30분에 다섯 번째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하는데요. 반포면 마암리에 50대 여성 서 씨가 실종된 겁니다. 사건 당일 서 씨는 공주시내 교회에 갔다가 버스를 타고 동네 입구에서 내렸어요. 그리고 이 농로를 따라서 귀가를 하던 중에 범인의 눈에 띄게 된 겁니다. 범인은 그녀를 논바닥에 넘어뜨렸고 목을 졸라서 실신시킵니다. 그리고 논바닥 가운데에 이렇게 쌓아놓은 집더미 있잖아요. 이 집단 더미로 끌고 가서 성범죄를 저질렀죠. 이전과 같은 방식으로 목을 졸라서 그녀를 살해했고요. 피해자 주머니에 있던 18,600원을 훔친 뒤에 사체를 볏짚으로 덮어놓은 채 농로에 버려놓고 달아납니다. 시신은 바로 다음 날인 3월 1일 이 농지 주인에 의해서 발견이 되었는데요. 목에 찰과상이 있었고요. 또 버선과 속옷이 벗겨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건이 좀 전과는 달랐어요. 인적이 드문 산속에서 보통 사건이 벌어졌는데 이번에는 개방된 농지에서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리고 범행 주기가 굉장히 짧아졌다라는 거. 그렇다면 이건 범인의 심정에 어떤 변화가 있었음을 추정할 수 있는데요. 게다가요, 이 당시에는요, 이 범행 수법, 장소, 범행 시기가 상당히 화성 연쇄살인 사건과 유사했다라는 점 때문에 혹시 이 사건의 범인과 화성 연쇄살인 사건의 범인이 동일범이 아니냐라는 이야기, 가설까지 떠돌게 됩니다. 그렇게 서 씨가 농로에서 사체로 발견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1987년 4월 1일 오후 2시입니다. 범인은요, 이번에도 역시 그 저번에 사건이 벌어졌던 마티고개 기억하시죠? 마티고개 산길 옆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러다가 여기를 지나가고 있던 40대 이 씨를 이전과 같은 방식으로 살해합니다. 이 실종 당시에 이 씨는 장사를 하고 있던 사람이었는데요. 간이 상수도 호스를 점검하러 간다면서 집을 나선 상황이었었죠. 그녀를 살해하고 이번에도 그녀가 가지고 있던 44,900원을 훔쳤고요. 시신을 그냥 풀숲에 유기합니다. 자, 그런데 이 씨가 돌아오지 않자 다음날 가족들은 곧바로 실종 신고를 합니다. 그리고 경찰과 주민까지 합세를 해서 대대적인 수색 작업을 벌이게 되는데 다음날 4월 2일 경찰은 숲속에서 한 구의 시신을 발견하게 됐는데요. 놀랍게도 이 시신은 이전에 칠성암에 불공을 들이러 갔다가 실종된, 그런데 사체를 발견하지 못한 네 번째 피해자 김 씨였습니다. 당시 이 사체는 부패가 심한 상태였어요. 근데 옆에 칠성암에서 쓰던 성냥, 그리고 이렇게 불공 들일 때 밀감 같은 거 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과일 같은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게다가 피해자가 입었던 스웨터가 놓여져 있었는데요. 이미 시신은 많이 부패했지만 김 씨 가족들에 의해서 이 물건들을 확인했고 그녀라는 게 밝혀지게 됩니다. 그 외 특이사항으로는 허벅지에 직경 10cm, 깊이 0.6mm의 상처가 발견됐다고 해요. 자, 이상합니다. 분명 우리 경찰은 실종된 다른 사람을 찾으려고 했는데 이 숲에서 이전에 실종됐던 사람의 시신이 발견돼요. 그러다 보니까 경찰이 정말 총동원돼가지고 이 숲을 다시 뒤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다음 날인 4월 3일 경찰은 피멍이 든 채 사망한 이 씨, 찾고자 했던 이 씨를 발견하게 되는데 속옷은 허벅지까지 내려가 있었습니다. 그녀가 몹쓸 짓을 당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때 그 속옷에서 범인의 음모가 발견됩니다. 털이 발견돼요. 그리고 이 씨가 저항을 하다가 범인이 손가락을 문 것으로 추정되는 상처까지 확인이 됩니다. 와, 그럼 이 정도면은 범인을 추정할 수 있지 않을까요? 라고 할 수 있지만 사실 당시의 그런 수사 과학 기술로는 이것을 가지고는 범인의 혈액형 정도만 알 수 있는 수준이었다고 합니다. 한꺼번에 두 구의 시신이 발견되니까 경찰은 무려 60여 명의 강력반 형사들을 동원해서 수사팀을 꾸렸습니다. 그리고 지난 미제 사건들과 혹시 연관성이 있지 않을까 해서 변사 처리됐던 사건들까지 다 되짚어보기 시작했는데요. 그러다가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이 사건과 모두 이게 연쇄살인 사건이라는 걸 발견하게 된 겁니다. 홀로 집을 나선 여성들이 주로 피해자였고요. 살인이 일어나기 전에 성범죄를 당했다는 것, 그리고 그녀들의 시신이 인적이 드문 야산이나 계곡에 유기됐다는 점이 굉장히 공통점으로 발견됐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면에서 범행 수법이 비슷했죠. 이건 연쇄살인이었습니다. 게다가요, 경찰은 이것 또한 발견하게 돼요. 비교적 낮 시간대에 인적이 드문 곳에서 범행이 벌어졌다라는 것, 무엇을 의미할까요? 범인이 이 지역 지리에 익숙한 사람일 것이다라는 것을 추정할 수 있겠죠. 자, 이제 수사팀은요, 공주 시내에서 이러한 동일한 수법으로 전과자 누가 있는지, 그의 행적은 어땠는지를 탐문조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던 중에 한 스님으로부터 아주 중요한 진술을 듣게 돼요. 키 165cm 정도 되는 30대 남성이 시내버스를 타고 가다가 마티고개쯤 그 정상에서 내리는 모습을 이 스님이 자주 봤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항상 검정색 옷을 입고 있었고요. 눈이 사시였다라는 아주 결정적인 특징을 이야기해 주는데요. 마티고개에 자주 내렸다. 그곳은 시신이 발견된 곳과 가까운 곳이었죠. 그런데 사건의 실마리가 풀리기 시작한 건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당시에 이 사건을 담당하고 있던 신현승 형사가 우연히 어머니와 저녁 식사를 하던 중에 결정적인 이야기를 듣게 돼요. 그게 뭐였냐면 이 사건이 벌어진 지 이제 2년 전이었던 1985년에 공주시 우성면의 한 목장에서 어떤 남성이 같은 마을에 있는 여성을 상대로 몹쓸 짓을 벌였는데 이 두 사람 당사자끼리 합의를 보고 조용히 무마했다라는 겁니다. 어라? 신영승 형사는 이 목장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 소문이, 그러니까 몹쓸 짓을 한 남성과 이 여성 사이에 그냥 암묵적인 합의가 있었다라는 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확인했고요. 그리고 그 남성이 누구냐라는 것에 그가 공주시 옥룡동에 살고 있는 30살 미장공이었던 강창구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강창구, 그는 범인과 그러니까 그동안 경찰이 추정해왔던 그 범인과 인상 차이가 굉장히 유사했고요. 또 여러분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눈이 사시라는 거, 이런 결정적인 부분까지 일치하면서 경찰은 거의 이 사람이 범인이다 라는 거를 거의 명백히 한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1987년 4월 6일 밤 11시 40분경에 경찰은 공주에 있는 강창구의 주거지를 급습하게 됩니다. 우당탕 들이닥친 경찰, 그리고 그곳에 있던 강창구가 마주치게 됐는데 순간 그의 대응은 소름 끼칠 정도였어요. 아주 담담한 말투로 언젠가는 잡으러 올 줄 알고 있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는 순순히 경찰에 연행되었습니다. 범인 강창구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해보면 어린 시절 부모를 여였고 굉장히 어려운 생활 환경에서 성장하면서 형편상 초등학교도 마치지 못했다고 해요. 이후에 성장을 하면서 형 집에 얹혀 살게 됐고요. 시멘트 미장 일을 하면서 생계를 이어옵니다. 강창구는 선천적인 사시였습니다. 게다가 어린 시절 소아마비를 앓게 되면서 한쪽 다리를 절게 되었고요. 10대부터는 간질까지 알아왔다고 합니다. 하지만 주변에 그가 의지할 만한 사람이 전혀 없었죠. 그래서 그는 자신이 외톨이라는 생각을 떨쳐낼 수가 없었습니다. 특히나 사실 외모 때문에 어릴 때부터 극심한 놀림을 받아왔다고 하는데요. 특히 여자 아이들이 강창구와 눈이 마주치기만 해도 기겁을 하면서 도망갔고 노골적으로 싫은 내색을 했는데 이게 이제 그에게 어느 정도 상처와 트라우마가 됐겠죠. 외적인 컴플렉스, 주변의 놀림, 게다가 왕따까지. 이게 계속되면서 그의 마음이 분노로 가득 차기 시작합니다. 시간이 지나고 성년이 됐지만 결혼도 하지 못하고 여성들에게 무시당하고 있는 자신의 신세를 한탄을 하던 그 감정이 점점 여성에 대한 증오심으로 번지게 되었고요. 결국 자신과 아무런 상관없는 여성들에게 이 비뚤어진 성욕과 분노를 살인이라는 것을 통해서 표출하게 된 거죠. 6명의 무고한 여성들을 살해한 강창구. 그는 재판에서 사형을 선고받았고요. 1990년 4월 17일 처형당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강창구가 묵묵히 연행을 당한 후에 갑자기 자신은 범인이 아니라면서 태도를 180도 바꾸기도 했었다고 합니다. 그게
나중에서야 보니까 자신이 범인이라는 것이 경찰에게는 심증만 확신했을 뿐이지 사실 결정적인 증거가 없다라는 걸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여러분이 이 이야기를 다시 잘 생각해 보시면 지금의 수사 기법으로 사실 뭐 DNA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살인 흉기나 뭐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목격자의 진술이 있었고 과거에 이런 사건이 있었는데 제일 용의자가 될 법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추정이 돼서 이게 사건이 사실 해결이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가 이제 그걸 알게 되고 나는 범인이 아니다라고 태도를 바꾸게 됩니다. 하지만 당시가 1980년대였던 만큼 어떤 약간 강압적인 용의자 취조 방식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이 되고요. 그것에 의해서 그럼 강압적인 경찰의 어떤 압박에 의해서 그가 범행을 전부 자백한 게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하마터면 이 사건은 화성 연쇄살인 사건과 함께 비극의 미제 사건으로 남을 수도 있었습니다. 공주 연쇄살인 사건. 범인의 불우한 가정 환경, 그리고 그의 왜곡된 성욕, 여성에 대한 극단적인 분노가 결국 무고한 희생을 초래해버린 안타까운 사건으로 기억되는데요. 금요 사건 파일 디바제시카였습니다.